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 프롤로그.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한 번 태어났으니 누구나, 그리고 모든 이가 잘 살아보고자 한다.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면 사람마다 다르고 살다 보면 달라지며 처한 입장에 따라 또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어떤 환경과 어떤 입장에서든 잘 살아보고자 애를쓴다. 상황이 어려울 때 뱉는 아이고 죽겠네 하는 소리도 결국 살기 위해 그리고 잘 살기 위한 외침이다. 나는 과연 운명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을 오랫동안 안고 살아왔다. 1971년에 시작한 이 물음은 어쩌다 보니 평생에 걸쳐 이어오고 있다. 이 역시 어떻게 하면 잘 살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운명에 대해 오래 궁리하다 보니 인생은 순환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환은 우리가 해마다 겪는 사계절의 순환, 즉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정확하게 같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은 희망의 계절이자 가장 힘든 계절이다. 여름은 그야말로 욕망의 계절이다. 한껏 욕심을 내고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때이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에 나름 많은 것이 풍족하니 좋은 계절이다. 그러고 나면 겨울인데 겨울에는 모든 것이 휴지기에 들어간다. 다만 태어난 연월 일시에 따라 시작하는 계절이 저마다 달라. 어떤 이는 가을에 태어나서 겨울을 보낸 다음 봄을 맞이하고 여름으로 이어지고 또 어떤 이는 여름에 태어나서 가을을 보내고 겨울과 봄, 다시 여름으로 이어간다. 우리 모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산다. 모두가 인생의 초행길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같은 질문에 이렇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 호우당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나는 운명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면서 통찰을 쌓아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 이야기를 쌓아왔다. 그래서 산다는 것에 대해 할 얘기가 좀 있다고 말해도 되겠다. 정말이지 그간에 21년에 걸쳐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수많은 운명 사례와 다양한 입장과 처지, 어려움을 듣고 판단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과정에서 들은 사연이 엄청나게 많다. 그분들이 실은 나에게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러주었다. 이 책에서 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한다. 그러면서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해보려 한다. 이 책에는 제법 많은 그림들이 들어가 있다. 오랫동안 꾸준히 그려온 그림들이다. 이 그림들에는 자연의 순환, 인생의 순환에 대한 나의 관찰이나 생각 등이 들어가 있다. 나의 글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글과 함께 넣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화가가 되고픈 생각도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 꿈을 접어두어야 했다. 그러다가 66세 나이에 처음 전시회를 열었다. 나의 글과 그림을 눈여겨보던 한 화가의 권유로 그렇게 되었다. 고이 간직해오던 어린 시절의 꿈을 다늦게 이룬 셈이다. 즐겨주시기 바란다. 어디로, 어떻게.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아는 사람은 없다. 살다 보면 부침은 늘 있기 마련이다. 잘 되다가도 어려워지고 어려워졌다가도 잘 풀린다. 이는 운의 단기 사이클, 즉 60개월에 걸쳐 순환하는 운의 작용이다. 하지만 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큰 역경에 처해서 장기간에 걸쳐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때를 겪게 된다. 물론 이 역시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이는 60년에 걸쳐 순환하는 운의 작용 때문이다. 바다에는 해류가 있는데 이는 주로 바람의 영향으로 생겨나는 흐름, 즉 물의 윗부분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표층 해류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해류도 존재한다. 대양의 해저 밑바닥에서 바닷물의 밀도에 의해 생겨나는 심층 해류이다. 심층 해류는 대단히 느리게 움직여가는데
학자들은 이를 심층순환이라 부른다.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더불어 지구상의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열 에너지 교류를 통해 전 지구 차원의 에너지 평형을 유지한다. 5년에 걸친 단기 운세 순환을 표충해주려 한다면 60년에 걸친 순환은 일종의 심층순환인 셈이다. 심층순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는 60년에 걸친 장기적 운의 순환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대인이 모르는 것과 같다. 60년에 걸친 운의 순환에서 운세가 상승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30년에 걸쳐 유입되는 과정이라 하겠고 운세가 하강한다는 것은 반대로 30년에 걸쳐 에너지가 유출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오늘 글에는 60년에 걸친 장기 운세 순환에 있어 에너지가 거의 다 빠져나간 마무리 시기,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바닥을 치고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는 초입 부분의 시기를 다룬다. 바로 이때가 삶의 진정한 역경의 시기이다. 그 기간은 엄격할 정도로 확정되어 있다. 에너지 유출의 마지막 기간 7.5년, 다시 유입이 시작되면 그로부터 다시 7.5년의 기간, 합하면 15년 시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길고 험한 역경의 때를 이룬다. 운세의 하강과 상승을 에너지의 유출과 유입으로 설명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가장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방법이며 내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운세 순환을 한 해 사시사철에 비유하는 것이다. 운세 하강의 마지막 국면은 양력으로 12월 20일경에 동지로부터 2월 4일경에 입춘에 이르는 1.5개월이고 상승 초기의 힘든 국면은 2월 4일의 입춘으로부터 3월 22일경에 춘분에 이르는 1.5개월이다. 이처럼 역경의 기간은 15년이라 했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한가운데 존재하는 10년의 시기야말로 역경 중의 역경의 시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긴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최소한 10년의 기간은 암흑기, 이른바 흑역사를 거치게끔 되어 있다. 그 암흑기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다 하겠지만 그 기간에 그만 몹술병에 걸려서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는 인생 중년에 암 등의 불치병에 걸려 세상을 등진 적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흑역사의 세월을 잘 극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구가하고 있는 사람 또한 정말 무수히 기억한다.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는 이는 없다. 나 역시 인생의 암흑기를 거쳤다. 그리고 그간 무수히 많은 간접 경험과 연구를 해왔다. 그래서 역경의 시기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그로부터 잘 벗어나서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식의 무슨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다. 오래된 책인 회남자에 이르길 울창한 숲에서 빠져나옴에 있어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는 이는 없다라고 했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다. 처음엔 막막하지만 그냥 있을 순 없고 해서 이리저리 헤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용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역경에서 빠져나오는 좋은 원칙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절대 방법론은 없다는 말이다. 그럼 이제부터 역경에 처한 당신이 어떻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자. 거칠 것은 다 거쳐야 하고 겪을 것이 있으면 다 겪어야 한다. 먼저 할 일은 지금의 어려움이 단기 흐름, 즉 60개월에 걸친 단기 사이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 흐름, 즉 60년에 걸친 장기 사이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가령 부진 혹은 부조의 기간이 4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당신의 어려움은 장기 흐름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제 15년, 짧게는 10년에 걸친 역경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라 봐도 된다는 말이다. 증시로 말하면 상승세 속에 나타나기 마련인 하락 조정이 아니라 기본 흐름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과 같다. 증시하는 분들은 장세가 오르다 꺾이면 그것이 단기 하락 조정인지 대세 하락인지를 판별하지 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운세 흐름 또한 판별하기가 쉽지는 않다. 아무튼 이제 운명의 큰 흐름이 하강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자 이에 조급한 나머지 서둘러 벗어나고자 억지 또는 무리수를 감행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증시로 비유해보면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섣불리 바닥을 점치고 주식을 대거 매수하거나 물타기 한 결과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과 같다. 기조적으로 하락하는 증시는 결국 매도할 사람이나 펀드가 다 털고 나간 다음에도 한참 동안 바닥을 긴 다음에야 서서히 새로운 재료가 생겨나고 하면서 다시 길고 긴 굽이굽이 상승세로 돌아선다. 장기 역경에 처한 사람도 그 흐름이 다르지 않다. 거칠 혹은 다 거쳐야 하고 겪을 것이 있으면 다 겪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전에 슈퍼스타 감사용이란 영화가 있었다. 2004년 개봉 영화인데 흥행에는 실패했으나 나름 의미 있는 영화였다고 여긴다. 프로야구 초창기 3위 슈퍼스타즈 시절에 감사용 투수를 소재로 한 영화이다. 감사용 선수는 현재 경남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그가 겪은 인생의 역경을 소재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1957년생인 감사용은 1994년이 입춘 바닥이었다. 따라서 그를 전후한 15년의 세월이 역경의 기간이었다는 말이 된다. 아마추어 시절에 뛰어난 투수였던 그는 1982년 3위 슈퍼스타즈의 투수로 발탁되었다. 바닥으로부터 12년 전이니 사실 그때가 야구 선수로선 최절정의 때였다. 입단 당시가 최고의 시절이었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열심히 던지고 많이 던졌으나 성적은 영 아니었다. 겨우 1승만을 거두었다. 3위 슈퍼스타즈 자체가 약팀인 이유도 일부 있었다. 그 바람에 그는 1986년을 끝으로 5년간의 프로야구 투수 생활을 접어야 했다. 1994년이 입춘 바닥이니 그로부터 7.5년 전을 계산해보면 대략 그 무렵이 된다. 즉 감사용은 그때부터 역경의 세월을 만난 셈이다. 그 이후 구체적인 것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어쨌든 1994년을 전후한 15년의 삶은 그에게 그야말로 흑역사였을 것이 분명하다. 본인과 가까운 이가 아니면 어둠에 덮인 시절이니 그 외의 사람은 전혀 모른다. 그 15년의 기간은 1957년생인 그에게 30살에서 40 중반까지의 세월이었을 것이니 한창의 세월을 어둠 속에 모두 묻었다 하리라. 2006년에 그는 국제디지털대학교 야구팀의 감독을 맡으며 다시 야구로 돌아왔지만 그 역시 현역 시절처럼 단 1승만 거두고 1년도 채 안 되어 팀이 해체되고 말았다. 또다시 얼마나 좌절했을까. 하지만 그에겐 다시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니 2007년부터 고향인 진해에 리틀 야구단 감독을 맡은 것이다. 이후에 줄곧 야구의 길을 걸었고 현재는 경남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되살아난 것이다. 결국엔 어둠의 세월을 보낸 뒤 또다시 살아난 것이다. 또다시 힘차게 야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감사용 투수이고 감독이다. 역경의 시절에 그는 이런저런 일을 해보았겠지만 모두 신통치 않았을 것이고 그 어둠의 시절을 견디고 다시 야구로 돌아왔다. 야구를 지망했던 사람이 평생 야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성공이고 사실은 대성공이다. 그 스스로도 더 이상 바람이 없을 것이다. 좋아하는 야구를 하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으니 말이다. 역경의 세월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는 신통한 방법 같은 것은 없다고 앞에서 얘기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 열심히 길을 찾다 보면 또 세월이 흘러서 연수가 채워지면 그러면서 겪을 것을 다 겪고 나면 희한하게도 살 길이 보이는 것이 삶과 운명의 이치이다. 역경에 처했을 때 감사용은 살고자 애써 길을 찾았고 마침내 살 길을 열었다. 역경이란 것, 긴 인생 살다 보면 을에 만나게끔 되어 있다. 살고자 하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살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잘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책하면 그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히 하는 자는 긴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더 단단하고 튼튼해져서
힘차게 좋은 인생을 열어갈 것이다. 누구나 한 번은 출애굽기를 쓴다. 나는 종교가 없다. 하지만 무료하거나 답답할 때 서가에서 구약 성경을 찾아와서 펼친다. 소리내어 낭독한다. 번역된 우리 글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소리내어 읽어가면 입에 착 감기는 맛이 정말 좋다. 구약 성경과 더불어 사서 삼경의 으뜸인 상서, 이 두 가지는 고대 문학 중에서 더없이 대단한 걸작, 마스터피스라 여긴다. 두 가지 모두 집단의 생존과 발전, 그리고 번영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역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득한 인간의 지혜로 넘쳐나는 책이기 때문이다. 구약 중에서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를 즐겨 읽는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때론 낄낄거리며 웃기도 하고 때론 감동하기도 한다. 출애굽기는 그 자체로 많은 감동과 지혜를 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애착을 갖는 나름의 사연이 있다. 왜냐면 내가 지난날 겪은 일과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호호당의 출애굽기가 있었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은 출애굽을 하게 된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뛰쳐나왔으나 오랜 세월 황야를 방황하면서 따르는 무리의 마음이 날로 약해진다. 홍해에 가로막힌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바다를 가르고 추격해오던 파라오와 그 무리를 물속에 수장시켰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모세의 영도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황야에서 기약도 없이 엄청난 곤욕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회의하고 불평한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지? 사람들은 모세와 그 형인 아론을 찾아가 되돌고 따진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끄는 바람에 우리 모두 굶주려 죽게 생겼구나.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들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민수기에 보면 이런 불평과 투덜거림이 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적에는 참으로 저렴한 가격의 생선과 외와 수박, 부추와 파, 마늘들을 풍족하게 먹은 것이 생각나고만 이제 우리는 기력이 쇠약해졌고 그저 눈앞에 꽁보리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 되었구나. 내가 나의 출애굽기를 처음 접한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다. 1993년에 나는 직장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지겨워서 왕창 떼돈을 벌어볼 요량으로 잘 다니던 은행을 때려치웠다. 하지만 떼돈은 고사하고 한창 개고생을 하고 있을 때였다. 1955년 생이니 내 나이 40 중반이었다. 가장이 생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니 처자식은 날로 궁해지고 피폐해져만 갔다. 그야말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들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할 지경이었다. 그런 마당에 출애굽기를 읽게 되었고 이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모세와 아론을 향해 탓을 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었겠지만 나는 내 자신이 이를 저지른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싶었다. 이번 기회에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상대로 원망과 불평을 터뜨려 볼까.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은행 다닐 적에는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었고 스테이크나 등심, 안심 등을 물리정도로 먹고 다녔으며 색다른 입맛까지 찾아다녔다. 내가 무슨 망발이 들어 그 좋던 직장 그만두고 얼마나 더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거친 황야에 나와 방황하고 있다 말인가. 내가 미쳤지 미쳤어 하는 후회로 가득했다. 출애굽기 내용과 전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다시 민수기에서 이루고 있는 말을 간략하게 추려보면 이렇다. 바다를 건넜고 또 엄청 고생을 겪으며 황야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줄 믿었던 가나안 땅의 입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섰다. 그런데 앞서 나간 정찰대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이미 엄청난 세력, 거인의 자손으로 여겨지는 지하 놈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다. 막강한 상대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좌절감에 빠졌다. 이제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강한 상대에 비하면 자신들은 힘없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는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 스스로 장기판에 졸인 것을 느낀 것이다. 그렇다고 다시 황야를 방황하자니 그 또한 도저히 할 짓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새도록 울고 또 부르짖었다. 곡을 했다. 모세는 갖은 욕설과 원망을 밤새 들어야 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그도 아니면 이 황야에서 죽었으면 더 편했을 것을 어찌하여 저 모세란 작자가 우리를 꼬드겨서 저 엄청난 상대의 칼 앞에 이슬이 되게 하려는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되돌아가고 싶구나. 나 역시 2000년대 초반 큰돈을 벌겠다는 당초의 생각이 얼마나 웃기고 말도 되지 않은 생각이었는지 실로 처절하게 절감했다. 직장을 떠나 직접 몸으로 세상과 태클해보니 세상과 강우의 벽은 엄청난 초롱성과도 같았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앞으로 나아가기란 계란으로 바위 치기격. 나는 겨우 힘없는 계란 한 알에 불과했다. 알고 보니 한 알의 계란이었다니. 이런 제기를 했다. 그야말로 소태나무 껍질을 씹는 맛이었고 라일락 잎사귀 씹는 맛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바람에 갖은 욕을 먹고 원성을 들었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둔다. 출애굽기를 읽던 2000년대 초반에 나 역시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했다. 그저 고생만 잔뜩 하다가 어느 날 훅 하고 갈 수도 있겠네. 뭐 그래도 싸지 싸. 내 스스로 바보짓을 했으니 그 대가는 지불해야지. 그런데 저 처자식은 어쩐담 하는 생각에 낭패감, 좌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동시에 에라 모르겠다. 그게 내 팔자지 뭐 하는 편한 생각도 들었다. 당시 내 처지와 모세의 처지가 너무나도 똑같게만 느껴졌다. 나는 모세, 처자식은 이스라엘 백성, 딱 맞는 설정이었다. 공교롭게도 가장 힘든 시기에 출애굽기를 읽은 셈이고 너무 생생하게 와 닿았던 출애굽기였다.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시기를 맞이하여 의뢰에 한 번은 겪게 되는 스토리다. 나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저마다의 출애굽기를 쓰게 된다. 그 시기는 60년 순환에 운에 있어 입춘에서 입하까지 15년의 기간임을 나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밝혀낸 바 있다. 내가 있는 이곳이 가나안 땅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는 어찌어찌하여 나만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알고 보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황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젖과 꿀로 여기도록 내 스스로가 변했기에 내가 있는 이곳은 가나안 땅임이 확실하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그에 앞서 황야에서 충분히 고생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 역시 어서 오시오 기다리고 있었다 오시게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라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힘센 기득권을 죽기 살기로 쳐부수고 나서야 안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도 끊임없이 침범하려는 외적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경계태세를 늦추면 어느새 또다시 빼앗기는 가나안 땅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처절한 투쟁의 역사,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되면 또다시 몰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와 교훈으로 가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적어도 내게 있어서 그렇다. 오늘의 이 글을 철모르고 사업에 나섰다가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일자리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 취준생들, 기존의 직장에 만족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다가 쓴 글이다.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낳지 못하는 젊은이들, 오늘날 너무나도 일반적인 현실이다. 하지만 울고 있을 일만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아울러 정치가 당신들을 구제해줄 거라는 안일한 기대는 접어두라는 말도 해주고 싶다. 구세주는 성경 속에만 있다.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에서 좋은 환경과 역경에서 문명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난하고 지난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
굽히지 않고 맞서는 과정에서 인류의 찬란한 문명이 꽃을 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모든 문명은 출애굽기인 셈이다.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한 번은 출애굽기를 쓰게 된다. 걱정하면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 간밤 자정이 훌쩍 넘는 시간에 아들이 운동한다고 자전거를 끌고 나갔다. 아들의 일진 운세를 체크해보니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살짝 걱정되었다. 1시간이 넘어가자 왜 안 오지? 하고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10분 정도 지나서 현관 쪽에서 자전거 들었다 놓는 소리가 들려와 마음을 놓았다. 걱정아, 이제 좀 저리 떨어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수시로 걱정을 머리에 달고 산다. 이런저런 소소한 걱정, 때론 골머리를 앓을 정도의 걱정 등등. 우리의 생활에서 걱정은 줄곧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나 그다지 반갑지 않은 친구이다. 걱정이 매번 현재의 삶을 너무 짓눌러선 안 된다. 며칠 전 상담에서의 이야기다. 직장을 잃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세월 도대체 뭘 먹고 살지요? 하는 푸념이었다. 늘 듣게 되는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 그러네요. 걱정이 되시겠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삶은 이어지는 법이니 말입니다. 이 또한 자주 해주는 말이다. 앞의 말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고 내 말 역시 그저 위로일 뿐이다. 모르는 길, 그리고 미래의 시간에 대해 우리는 걱정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걱정이 매번 현재 삶을 너무 짓눌러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 그리고 당장 문제가 없다면 앞날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현재의 삶까지 망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근심 걱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실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많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동력인 까닭이다. 근심 걱정을 하면서 궁리를 하기 마련이고 궁리 끝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근심 걱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때도 있다. 걱정 근심하면서 궁리하고 또 궁리해봐도 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기 마련인데 그 근심 걱정이 심해져서 비관적으로 될 경우 현재 삶은 물론이고 앞으로 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하고 어느 선에서 그칠지 하는 문제는 삶의 중요한 기술이 된다. 나는 이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중용이라 생각한다. 걱정하면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는 마음 자세. 그런데 이 기술, 즉 중용의 마음가짐, 근심하고 걱정하다가도 어느 선에선 멈추는 요령 또는 기술은 역시 어느 정도 삶의 연륜이 쌓여야 가능해진다. 염려해봐야 더는 안 되는 선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지 하는 요령은 살아보면서 조금씩 대강 어린 짐작이 들기에 그렇다. 서점에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재미난 제목의 책을 만난 적이 있다. 40대 초반의 젊은이다운 재치가 느껴지는 흥미로운 책이었다. 그런데 말이지 이 친구야.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역시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내려놓았다. 어쨌거나 머리가 무거운 젊은이들에겐 그래도 나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략 20대까지이고 40 근처가 되면 스스로 자신의 역량이 가진 한계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된다. 앞의 책도 딱 그 정도 나이의 작가가 쓴 글이다. 그리고 40대를 지나 더 나이가 들면 열심히 사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않을 도리 또한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근심 걱정을 떨쳐내고 싶지만 억지로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것은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인생길의 여행에서는 뭘 준비해야 할지 사전에 알 수 없다. 겪어보지 않은 이상 준비해야 할 것을 알 수 없으며 또 미리 근심하고 걱정해봐야 대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동물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은 늘 근심과 걱정을 머리에 달고 산다. 하는 일이 조금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근심하고
반대로 잘 풀린다 해도 혹시나 다시 어려워질까 걱정하고 조심한다. 모두 장차의 상황 전개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의 상황 전개를 예측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실은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는 모순이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예측에 대한 노력이 실패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 사람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결국 살아가면서 조우하게 되는 타인과의 만남과 교류 속에서 인연이 생겨나고 또 그로 인해 인생길이 정해진다. 즉, 모든 것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내가 아끼는 인생 후배이자 화가의 얘기인데 어린 시절 서양의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나서 난 화가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었지만 이 역시 한 화가와의 작품을 통한 간접적인 만남이 그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렇게 화가가 될 마음을 굳혔다 해도 그것만으로 화가가 되는 건 아니다. 이후에 좋은 그림 선생을 만나는 등 적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서 점차 화가의 길을 밟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림에 대한 소질과 열정이 있었기에 작품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그 이후 화가가 될 때까지의 과정은 모든 것이 사람과의 만남과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물론 본인 스스로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이처럼 우리의 미래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생겨나고 변화하고 발전해 간다. 그러나 우리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지 사전에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그려내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불가능하다. 이처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장차의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장차 또는 미래의 상황은 사전에 그려볼 수가 없으니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걱정과 근심은 사실 대부분이 불필요한 것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대부분이 불필요한 일이고 감정 소모이자 지력 소모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일, 스스로 준비한다든가 노력한다든가 또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 정도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아니 그렇다면 당신 호당이란 사람이 상담 고객에게 해주는 조언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래에 그 사람이 만나게 될 환경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본인도 모르고 나 역시 모르므로 미래의 일을 그려낼 순 없지만 그 사람의 장차 흐름이 순탄할 것인지 역경을 만날 것인지 하는 점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말이다. 나머지 하나는 찾아와 묻는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일에 대해 그간의 경과와 시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일의 성사 여부를 정확하게 예단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서 성사가 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성사 여부는 대단히 정확하게 추산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오늘의 글은 근심과 걱정에 대한 얘기였다. 근심, 걱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기에 전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또 어느 선에서 그걸 내려놓을 것인지 하는 요령은 삶의 중요한 기술이며 중용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미래에 만날 사람을 알 수 없는 우리이기에 우리의 끈질긴 애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그려낼 수는 없는 일이란 점 역시 얘기했다. 세상이 커질수록 나만 작아지나니.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 정저지와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다. 통찰과 역설로 가득한 장자의 외편 수수에 나오는 얘기이다. 가을비가 많이 내려 황하의 물이 마구 불어나자 황하의 신인 하백은 야,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내 물이 빵빵해서 물가가 저 멀리 아득한 것이
그야말로 내가 최고가 아니겠어? 하고 득이양양했다. 이에 황하는 호탕탕하게 흐르고 흘러 마침내 바다로 나아갔다. 그런데 바다에 이르러 보니 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야말로 끝이 보이질 않았다. 하백은 깜짝 놀랐다. 온 천지에 물밖에 없다니. 이건 또 뭐냐? 나보다 훨씬 크네. 어쩜 이럴 수가. 하백은 훈무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자 바다의 신 약이 나타나서 말했다. 우물한 개구리에겐 말이지 바다가 크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네. 자기 주변의 좁은 공간이 세상 전부인 줄 알잖아. 그런 놈에게 바다의 크기를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겠어. 허참. 그러면서 우물한 개구리 얘기가 나온다. 개구리가 바다 거북을 만나게 되자 우쭐대며 자랑질을 늘어놓는다. 내 사는 게 즐거워. 우물가 위로 뛰어올라 놀기도 하고 피곤하면 깨어진 벽 틈으로 들어가 쉬기도 해. 물에 뛰어들면 양평 겨드랑이를 수면에 대고 턱을 물 위에 받치기도 해. 우물바닥에 진흙을 발로 차보면 발등까지만 빠질 뿐 위험한 일도 없어. 장구벌레나 개나 고양이 이런 놈들을 보면 나보다 못해. 그냥 우물 하나를 오롯이 차지하고 지배하는 이 즐거움이야말로 최고야. 야, 거북아, 너도 한번 들어와 보지 않을래? 이에 바다 거북은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냥 헐 한다. 세상 좀 알고 보니 우물한 개구리가 부럽구나. 세상 넓은 줄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우아이다. 고등학교 시절 장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 모름지기 넓고 큰 세상을 눈으로 보고 느껴봐야지 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다. 세상을 다 보진 않았으나 세상은 넓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다.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생각. 세상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굳이 가보지 않아도 세상 천지가 넓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그저 좁은 식견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어루이 서금만 경계하면 사실 우물한 개구리도 괜찮겠다 싶다. 물론 이게 어렵다. 보지 않고 겪지 않아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깨달은 자일 것이니 말이다. 멀리 나가지 않고 집안 뜰하의 나무에서 이파리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천지에 가을이 온 것을 아는 경지이니 그게 쉽겠는가? 하지만 모든 걸 떠나서 우물한 개구리가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는 바다 거북보다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바다 거북이 산란을 위해 먼 바다에서 해안까지 와서 모래벌을 기어서 알을 낳고 다시 돌아가는 영상을 본 분들이 많을 것이다. 새들이 알들을 쪼아서 먹어 치우고 그럼에도 부하에 성공한 새끼 거북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파도치는 바다로 들어간다. 동물의 세계 개고생이다. 우물한 개구리는 훨씬 편하다. 우물 안에서 짝만 찾을 수 있으면 번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머진 어려울 게 없다. 바다 거북에 비하면 말이다. 그러니 우물한 개구리 신세가 좋지 않은가? 우물한 개구리로 남을 수 없는 세상. 우리 인간이란 존재, 이른바 휴먼 비잉이란 동물의 신세는 분명 자연 속의 동물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삶을 누린다. 인간은 그 자체가 사회적 동물이기에 어울려서 살아간다. 어울려 살다 보니 도저히 우물한 개구리로 남을 수가 없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주변의 정보가 순식간에 퍼진다. 누가 잘 살고 누가 잘 해먹고 있으며 누가 어떤 짓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니 더더욱 우물한 개구리로 남아 살기가 어렵다. 모두들 사회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란 사실을 알고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계층 구조이다. 그러니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싶어도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앞에 개구리의 말처럼 내 사는 게 즐거워 우물가 위로 뛰어올라 놀기도 하고 피곤하면 끼어진 벽 틈으로 들어가 쉬기도 해 하고 만족할 수가 없다. 우물한 개구리야말로 세상 뭘 모르는 덕분에 안분하고 자족하면서 편히 살 수 있건만 말이다. 오늘날 사람들, 특히 우리 사회는 저마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분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분수, 자기의 처지에 알맞은 한도, 즉 주어진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다고 여긴다. 안분 자족할 수 없는 시대,
스스로의 분수와 그릇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 피라미드의 정점은 더 높아가고 중간 허리는 더욱 슬림해지는 시대, 밑은 더욱 커져가는 시대, 이런 극단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린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우물 안에서 조금은 우쭐하고 자만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시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만이고 젊어서 짝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운이 좋으면 자식까지 낳고 살 수만 있다면 최고인 삶인데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 시대는 그냥 온 세상이 오징어 게임이다. 부자가 되는 운명은 따로 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력만큼 진지한 것은 없다. 포털에 보니 이제 사치 부리고 살기로 했다는 배우 윤여정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이분의 운명 순환을 알고 있기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될 만한 때가 됐지 싶다. 물론 저 말은 그간의 고생 참 많이 했으니 이젠 좀 여유를 갖고 싶다는 뜻이다. 1947년생이니 올해로 74이 되었다. 노후를 풍요롭게 살다 갈 것이다. 그러니 사치 좀 부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윤여정 씨는 2016년이 60년 순환에 있어 입추의 운이었기에 앞으로도 큰 부자는 아니라도 충분히 여유를 누릴 것이다. 이분의 인생 바닥의 운세, 즉 입춘의 운은 1986년이었다. 그 11년 전인 1975년 인기가 한참일 때 결혼한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게 내리막의 출발점이었다. 1987년에 이혼을 하고 연예계로 복귀했다. 연예계 복귀는 생계를 위해서였다.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였다. 내색은 별로 하지 않았겠지만 정말이지 필사적으로 연기 생활을 이어갔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연기력이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졌을 것은 당연하다. 먹고 살기 위한 노력만큼 진지한 것은 세상에 없다. 1986년 만 39세의 나이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오랜 시간에 걸쳐 재기해서 지금 다시 좋은 세월을 맞이하고 있는 윤여정 선생이다. 지금이야말로 배우 윤여정의 진정한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부자가 되는 운명. 오늘은 부자가 되는 운명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부자가 될 사람은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첫째, 우선 어떤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야 한다. 둘째, 60년 순환에 있어 가장 풍요로운 운을 60세 전후에 맞이해야 한다. 셋째, 본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즉 시운과도 맞아야 한다. 이를 삼재, 즉 천지인으로 설명하면 첫째가 사람이고 둘째가 땅이며 셋째는 하늘이다. 시대 흐름에 맞아야 한다.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하늘의 작용이다. 하늘의 운, 즉 천운을 타고나야만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본인의 명이나 운과는 상관이 없으며 그야말로 시대가 베풀어주는 운에 해당한다. 시운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나 사회의 장기 흐름 또는 운세 변화라고 봐도 무방하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은 2024년 바닥을 향해 맹렬히 내리막길을 타고 있기에 큰 부자가 새롭게 등장하기 어렵다. 이미 모든 것이 철저하게 틀이 지워져 있기에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런 흐름에선 신흥 재벌이나 큰 부자가 등장할 수가 없다. 큰 재벌이나 부호의 경우 60년 흐름만이 아니라 국운의 360년에 걸친 장기 흐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나라가 한창 뻗어나갈 때 그런 부호나 재벌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의 국력이 바야흐로 펼쳐갈 무렵인 1800년대 후반에 록펠러와 카네기가 등장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앞으로 100년 정도는 정주영이나 이건희와 같은 거물, 본인 스스로 재벌이 되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할 거물 기업가는 등장하지 못할 거란 얘기다. 가장 풍요로운 운을 60세 전후에 맞이해야 한다. 물론 시대의 운, 즉 천운을 만나지 않아도 일반적인 큰 부자라든가 알부자 정도는 앞에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 3가지 조건 중에서 2번째 조건인 60세 전후에 가장 풍요로운 운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와 반대로 30세에 전후한 무렵에 운이 바닥을 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60년 흐름이기에 30년의 전과 후는 반대 운이 되는 까닭이다. 앞서의 윤여정 씨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 30세 전후에서 최악의 시기가 된다는 것은 가령 학업이 순탄치 않거나 아니면 그 무렵에 몸이 아파서 고생하거나 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다. 대개 이럴 경우 주변 사람들은 그 친구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보겠지만 실은 바로 그런 때를 그 무렵에 겪은 사람들이 60세 전후에서 최고의 호운을 맞이하게 된다. 이 경우 40대 중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서 60대에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빛을 보게 되며 그로써 죽는 날까지 부자로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법이라 말이 이런 경우이다. 그렇다면 60년 운세 순환에서 가장 풍요로운 운을 60세 전후에 맞이해야 한다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 이럴 경우는 한때 부자가 될 순 있지만 죽는 날까지 부자로 남기는 어렵다. 가령 40대에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기력이 왕성한 탓에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에 자칫 과욕을 부려 몰락하는 예가 적지 않다. 조심스러운 성격 또는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그런대로 끝까지 크게 실수하지 않고 불을 지켜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 방에 몰락하는 경우도 흔히 본다. 또 보고 있다. 최근 내가 흥미롭게 추이를 지켜보는 기업가 중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호이지만 과연 저 양반이 장차 10년 사이에 여전히 부호로 남아 있을 것인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올해 2020년이 입춘 바닥인 까닭이다. 워낙 냉정한 성격이기에 가능할 것도 같지만 성격적으로 콤플렉스도 많아서 패착을 범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첫째 조건, 즉 나름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는 살아가면서 한 번은 부자 소리를 듣게 된다. 게다가 요즘 세상은 예전에 비해 재능을 살릴 기회가 많아졌기에 재능만 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한번 빛을 보기 마련이다. 특별한 재능이 없다 해도 나름 운세가 풍요로운 때를 만나면 부동산 하나 잘 잡는 바람에 부자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재능이 있어서 한번 반짝하는 세월을 만났건만 이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재능 못지않게 다른 약점이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운이 내리막으로 들어서면 부를 유지하기 어렵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 운명에 대해선 그가 무수히 많은 사례 연구와 실제 상담을 통해 겪어보았기에 익히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부자가 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면서 글을 맺는다.